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김동현입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는 미국 증시의 조정과 기관의 순매도세로 2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외국인들은 순매수에 나섰으나 투신을 비롯한 연기금에서 순매도가 지속되면서 지수 상승을 제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 코스닥 지수는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오늘 미국 증시는 소폭 상승 마감했지만 뚜렷한 방향성 없이 또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전일 반등했던 유럽 증시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오늘도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에 맞는 대응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현대증권의 류용석 투자전략팀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스피 지수가 현재 2060선에 위치해 있습니다. 팀장님 리포트를 살펴보니까요. 현재 우리 코스피 지수가 기술적으로 새로운 국면 진입을 시사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더라고요. 하지만 대형주들은 아직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것 같은데 현재 시장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예, 연초 이후에 소형주가 먼저 한 20% 넘게 상승을 해서 소형주 효과로 인해서 코스피는 직전 고점이 2060선을 돌파한 이후에 대략 한 20포인트 정도 승부르기 과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100위 종목까지의 대형주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인 2003년도에 8월달 고점을 아직 돌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여건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역시 이익에 대한 개선세가 아직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 즉 PBR보다는 PER에 있어서의 상승의 한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로서 그 대외 변수라든가 또는 실적 변수 그리고 정책 변수들을 전체적으로 종합해 보면은 시점 문제이지 대형주도 이제 고점 탈피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제 조건이 된다면 대형주도 과거 소형주처럼 거래량이 꾸준하게 늘어주거나 현재 대형주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외국인이 매수 기조를 좀 더 강화하고 연속성 있게 매수하는 것이 전제 조건인데요. 현재 정책 변수가 발표되고 있고 대외 여건은 다소 좀 후퇴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제 실적 변수의 함수에 따라서 이제 대형주도 직전 고점 돌파의 관건인데요. 8월을 그 변수로 본다면 8월은 다소간의 초반에는 시간과의 싸움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또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순매수 강도가 약화된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어제는 3천억 원 이상 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과연 외국인들의 순매수 지속성은 언제까지 유효할지 좀 궁금하고요. 또한 투신권을 중심으로 한 기관 쪽 환매 물량도 그동안 부담이었는데 현재 수급 상황 체크 좀 해주시죠. 예, 외국인 매수가 좀, 한 5일간 좀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줄어든 배경과 그 원인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외국인이, 매수할 수 있는 순매수 기조의 환경은 미 국채 금리 움직임에서 우리가 유출할 수 있습니다. 즉, 논란의 여진이 있지만 아무래도 미국의 통화정책 스탠스가 좀 바뀌어서 미국 국채 금리 움직임을 유도할 수 있는 시점은 올해보다는 내년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글로벌 유동성 환경은 유지되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외국인 순매수 기조의 연속성을 의미한다고 보는데요. 시장은 그러나 시장에 참여하는 시장 투자가들의 반응은 이보다 좀 앞서서 글로벌 자금 흐름에서 좀 다른 모습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미 국채는 안정된 데 반해서 미국 달러와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인데요. 돈이 달러에서 다른 지역으로 흘러가기보다는 다른 지역에서 달러로 좀 유입되는 것도 나타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물론 한국은 대내적인 정책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 속도는 제한적이지만 다른 지역에서 이런 움직임을 감안해 본다면 아무래도 순매수 기조의 환경인 금리 환경은 유지되더라도 달러가 계속 움직인다면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 강도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제 달러의 상승 속도가 어느 정도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고요. 기관 환매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 그 시장에서 지적한 대로 강도는 현재 그 환매 강도의 예상된 것보다는 조금 적거나 또는 예상된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 수급상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달러의 상승 속도가 중요하군요. 팀장님 리포트 살펴보니까 또 그래도 8월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던데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 뭔가요? 네, 시장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이제 정책 변수에 대한 연속성과 함께 이제 매크로 측면에 대한 그 개선 흐름인데요. 매크로 측면은 잠재적으로는 PER에 대한 그 잠재적 상승 요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내 요인들이 조금까지 세월호 이후에 계속 부진하지만 몇몇 지표를 통해서 보면은 수출 증가율이나 또는 선행지수 그리고 제조업 지수에서는 좀 반등 신호가 나오고 있고요. 대외적인 매크로를 본다면 미국은 매우 강한 반면에 유럽은 우크라이나 때문에 그리고 중국은 부동산 때문에 다소 불균형되어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소되거나 중국에서 부동산 심리가 개선된다면 전체적인 매크로 개선 방향은 더 뚜렷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PBR 기준으로는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고 이익 변수를 감안해 본다면 다소 가격 부담이 있는 이중성이 있습니다. 네, 3분기 실적 호전주가 대안이라고 또 써놓으셨던데 이 중 주목해야 할 종목군과 함께 전반적인 투자 전략 좀 세워주시죠. 예, 정책 변수가 이제 법정 개정,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거 아니냐는 논란도 있고요. 다소 좀 못 미친다는 그런 평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법 개정안의 내용들을 보면 단기적인 이슈보다는 중장기 이슈가 되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이 꾸준히 주가에 반영되겠지만 모멘텀 측면에서의 강도는 조금 과거보다는 약해졌다는 것을 인지할 필요가 있겠고요. 오히려 실적 발표를 끝내고 3분기 실적이 좋은 쪽으로 시장의 흐름도 옮겨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들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LG 디스플레이와 현대 글로비스 그리고 롯데케미칼, 금호석유, 호텔신라, CJ제일제당, 삼성물산, SK하이닉스, LG이노텍, KTNG, BS금융지주, SK텔레콤, 고려아연 이런 종목들이 3분기에도 실적이 계속 개선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증권의 류용석 투자전략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이상로의 한방 시작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관심주였던 현대 EP가 수익률 약 3%를 기록했었지만 아쉽게도 목표가인 5%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승부가 되셨는데요. 현재 전체 승률은 9승 11무 8패이십니다. 현대 EP 관심 갖고 계신 분들 위해서 자세한 AS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현대 EP, 그래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발표를 하고, 다시 한 번 더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자체가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고 차량 경량화에 대한 수혜주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PP라든지 PS 같은 여러 가지 플라스틱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출 증가가 있었지 않나 그렇게 보는 시각이고 우리가 전체적인 차트를 조금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상승 추세대 안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작은 파동을 조금 더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자, 여기 상승대에서 요 파동하고 조정, 자, ABC 파동을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경우죠. 현재 이 모습에서 본다면 한번 여기에서 바닥권역에 대한 부분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현대 EP의 추세적인 상승 자체를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2분기 실적이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었고 거기에 3분기 같은 경우에도 실적적인 개선세가 이어져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추세 자체도 지금은 이렇게 상단으로 올라가고 있는 와중에 좀 더 좋은 소식이 듣길 수 있다는 거죠. 자, 1분기 실적은 안 좋았습니다. 1분기 실적이 안 좋았지만 이 추세대를 유지를 하면서 조정에 대한 국면으로 들어갔던 것은 그만큼 죽이진 않겠다. 이 차트 자체를 살리면서
주가 자체를 올려내겠다. 그래서 전 고점까지는 한번 크게 올리겠다라는 생각을 내포하고 있었다라고 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현대IP는 시간을 가지고 가져갈수록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관심 종목에 꼭 추가를 해놓으시고요. 수익 축하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장 시초가 5% 공략주 굉장히 좋은 종목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예, 영업무역이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네,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우리가 OEM을 하는 그런 업체인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영업무역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뭐 노스페이스라든지 아니면 아웃도어 의류에 대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아웃도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류 자체를 제조하는 과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보다도 해외에 어느 정도 바이어들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는 게 현실적이고, 지금 같이 보시면 2년간의 비용 투자를 꾸준히 했었습니다. 캐파를 증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더욱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 대규모의 인력 확보를 한다든지, 뭐 설비 라인을 다시 한 번 더 짓는다든지, 이런 부분 자체를 투자를 이미 다 해놓은 상태라는 거죠. 그 부분 자체 2013년도에도 반영이 됐죠. 주가는 조금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었고요. 이 구간 자체가 지금은 다시 한번 더 저항은 지지 구간으로 변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지금부터는 악재보다는 호적거리가 좀 더 많이 남아있는 시장의 분위기고, 일회성 비용이 이미 다 소비를 했기 때문에 현재부터는 일회성 비용이 나갈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2분기 그리고 3분기, 4분기까지도 실적적인 부분이 이어질 거고요. 자, 아시다시피 1분기와 2분기가 영업무역 같은 회사들한테는 가장 비수기죠. 근데 지금 주가가 신고가로 간다? 뭔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말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 꼭 다시 한번 더 참고를 하시고, 한 개 더 또 마이너 포인트를 좀 드린다면요. 아시아에 한류 열풍이 돌고 있습니다. 중국, 최근 들어 중국에서 상당한 열풍이 불고 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연예인들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거기에 의류는 어떤 옷을 입고, 어떤 화장품을 쓰고 있는지, 그래야지 내가 저만큼 이뻐지고, 저만큼 섹시해 보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아시아 인구가 많다는 거죠. 그런 모습에서 우리 업체들의 선전 자체가 조금 더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영업무역 같은 회사 꼭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매수가는요, 자,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일봉 넘어가서요. 자,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5점, 자, 여기, 갇힌 형국이죠. 여기.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지금 올렸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상단, 요 자리죠. 자, 요 자리 자체가 상당히 매수건적으로 작용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은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거래량을 다시 한번 더 올리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주가 자체가 다시 한번 올리려는 여지를 좀 더 남겨두는 상태라고 보고, 여기에서는 우리가 오늘 매수로 대응을 하도록 좀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요, 시초가고요. 목표가는 플러스 5%, 손절가는 하단에 41,5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함께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 영업무역까지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오늘장 개장까지 7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장 전망과 출발 사용한 분석을 샘플러스 정동훈 멘토, 동양증권 W 프레스티지 센터의 정유성 PB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정동훈 멘토님께서 먼저 오늘장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죠. 일단 코스피 예상 동시호가가 0.02% 정도 하락한 2060포인트에서 시작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약보합권 내에서 출발을 예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전일 야간 선물 자체가 하락 마감하면서 역시나 시작 자체는 약보합으로 시작하는 게 올바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코스피 시장 흐름 상황을 봤을 때 이제는 조금씩 횡보
최고 구간, 조금 정체되는 구간에 들어서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코스피가 2060, 2100 가까이 올라왔을 때 대규모 대형주 순환매 장세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증권, 은행 위주로 해서 금융주 위주로 해서 코스피 지수 상승을 견인을 했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그리고 다른 업종까지 1차 순환매가 지난 상태에서 이제는 글로벌적으로 모멘텀이 조금 부재한 한국 시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뚜렷한 상승 추세로 다시 가기보다는 현재 시점에서 소폭의 조정세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장 코스피 시장 상승보다는 약보합권 내에서 마감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코스닥 시장은 0.3% 정도 상승한 550포인트에서 예상 호가를 알리고 있는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을 때 오히려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그리고 다른 기타 중국 관련 대형주가 지지부진할 때 코스닥 시장이 주목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현대기아차가 상승 추세가 조금 둔화됐고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다시 130만 원을 하회하는 그런 하락 파동이 나오면서 코스닥이 오히려 바닥을 잡고 올라서는 그런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현재 대형주 시장에서 모멘텀이 부재하다면 본격적으로 중소형주 이제는 어닝 시즌에 다가오기 때문에 이제는 코스닥 지수보다는 이제 코스닥 중소형 개별주들이 조금 큰 폭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 마련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하면서 이제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개별주 특히나 실적이 괜찮은 종목으로 접근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가 키 맞추기를 해가는 과정인가 봐요.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의성 PB님께서 오늘장 강세 예상 업종도 좀 살펴봐 주시죠. 예, 자동차와 건자재 업종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업종에서 환율 부분이 굉장히 그동안 발목을 잡았었죠. 하지만 환율이 최근 들어서는 바닥을 찍고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점차적으로 죄송합니다. 점차적으로 자동차 업종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 지금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조금씩 반등을 했다가 다시금 한 번쯤은 밀리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으실 텐데요. 지금 현재 현대차 지금 주가가 23만 3천 원까지 좀 빠져있는 시점입니다. 한 3일 정도 좀 빠졌기 때문에 오늘쯤 다시 한 번쯤은 반등의 그런 국면에 놓여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환율 부분이 여기서 다시금 한번 밀린다라고 하면 자동차주도 다시 한번 또 밀릴 수도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동안 환율 덕분에 환율 때문에 자동차 업종들 그동안 소외를 당했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동안의 수출 물량을 봤더니 자동차 업종 첫 번째로는 현지화 전략을 계속적으로 펼쳤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우려하는 것처럼 전부 현대차, 기아차가 국내에서 자동차 만들어서 그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브라질, 중국 그런 쪽에서 계속적으로 현지화 전략을 계속적으로 그쪽에서 공장을 만들고 그쪽에서 짓고 그쪽에서 수출하기 때문에 환율 부분이 우리가 우려했던 부분보다는 그렇게 크지 않았다. 시장에서 봤던 그런 부분보다는 훨씬 더 환율 부분에 대한 리스크가 적다라는 부분은 반드시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수치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 기아차 실적 부분이 견조하게 움직였던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현대차나 기아차 그동안의 이익단 대비해서 그렇게 다른 대형주 대비해서 PER 부분 거의 7배 내외 정도의 그런 저평가 영역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요. 대형주 중에서 싼 종목도 찾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건자재를 말씀드리겠는데요. 건자재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그런 부분이 적어지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건물들을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그런 쪽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거의 새 건물처럼 바꾸는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철근 구조물을 굳이 헐고 다시 짓는 것보다 리모델링 하면서 그런 쪽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중소형장에서 밀리면서 최근 들어서 다시 베스트 타임으로 왔기 때문에 건자재 업종, 특히 국보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한 번쯤은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8월 7일 목요일 우리 시장 개장을 했습니다. 자, 먼저 개장 분위기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예, 코스피 시장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0.02% 하락한 2060.51포인트에서 시작을 알렸는데 역시나 글로벌 증시가 특히나 유럽 쪽에서 전일 새벽에 마감한 유럽 증시가 큰 폭의 조정세로 조금 마감을 했다 이런 측면에서는 오늘 장 코스피가 상승하기보다는 약보합 내에서 마감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코스닥 시장은 0.28% 상승한 549.99포인트에서 시작을 알렸는데 역시나 말씀드렸듯이 1차 대형주 순환매 장세가 끝난 시점에서 다시 한번 중소형 개별주로 이제 이목이 집중될 시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대형주 어떠한 한두 가지 업종 대형주가 모멘텀이 부각되면서 큰 폭으로 상승한다면 다시 한번 중소형 개별주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번 주말 다음 주 초까지는 중소형 개별주 장세를 조금 더 기대할 만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선물시장은 0.24% 하락한 267.20포인트에서 시작을 알렸는데 전일장 야간 선물시장에서 0.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오늘 선물시장 역시나 하락 우세가 조금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원달러 환율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전일장 지정학적 특히나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전일장의 우리나라 원달러 같은 경우는 0.5% 정도 상승하면서 1,030원 이상 다시 1,030원 위로 올라왔는데 오늘은 0.09% 정도 하락한 1,032원 80전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는 항상 단발성 리스크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향후 미래 한 수개월 후 미래를 본다면 이러한 리스크는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기 마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최근에 원달러 환율 자체가 단기간 내 급등세를 보인다면 역시나 단기간 내에 급락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단지 변동성이 커질 뿐이지 장기적인 상승 추세나 하락 추세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환율 추세를 말씀드린다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하락보다는 상승 쪽에 조금 베팅해야 되는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올해 연말쯤에는 1,040원, 1,050원까지 조금 감안하면서 자동차 업종도 이제는 눈여겨봐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장 오늘은 소폭이지만 둘 다 상승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일본 증시 출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증시는요, 0.14% 내린 15,138.72포인트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차는 0.64% 상승한 23만 4,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오늘 반등하고 있습니다. 0.55% 상승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현대모비스는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포스코와 한국전력은 모두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오늘도 상승 흐름 이어갑니다. 400원 상승한 61,7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네이버는 마이너스 0.53%에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신한지주도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우선주도 상승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SK텔레콤과 삼성생명은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오늘 상승 출발하고 있고요. 파라다이스와 CJ 오쇼핑은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 오늘도 강합니다. 1.21% 상승한 15만 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동서도 오늘 소폭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GS 홈쇼핑도 상승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자, 현재 업종별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유성 PD님. 예, 코스피 지수 조금 밀리고 있고요. 코스닥은 좀 강보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우선은 증권업종, 은행업종, 해운업종, 운송업종 등에서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우선은 그 IT 업종과 일부 제약주들, 다음 철강금속 쪽은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선은 아까 자동차 업종 말씀드렸는데요. 기아차 같은 경우 1.3%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현대차도 강보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약보권이고요. 동양기전은 강보권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해운주들 최근 들어서 좀 눈에 띄게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한진해운 오늘 2.5%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대한해운도 강보합권입니다. 현대상선도 2.9% 오르고 있고요. 페노션만이 약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증권업종도 최근에 좀 매물대가 나오면서 좀 밀렸다가 오늘 다시금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양증권, 삼성증권, 대우증권, 미래에셋증권, KTB투자증권 모두 강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행주들 같은 경우도 KB금융, 신한지주, JB금융지주, 제주은행 모두 강보합권이고요.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약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주들 최근 들어 컴투스 같은 경우 어제 상한가의 움직임을 보여줬었죠. 정말 발군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도 4%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빌도 3% 오르고 있고요. 웹젠도 강보합권의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이시티, 엑소지소프트, 넥슨GT, 위메이드는 약보합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임주 내에서도 이렇게 차별화가 지금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 들어 통신미디어 업종, 방송통신위원회 얘기도 나오면서 CJ ENM 오늘 강보합권의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스카이라이프는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 오늘 소폭 매수해주고 있네요. 예, 외국인이 오늘장 초반까지 연속 순매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20억 원, 그리고 개인이 40억 원 정도 순매수해주고 있고, 기관권에서 100억 원 정도 순매도를 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외국인의 순매수 기준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반면에 기관권, 특히나 투신권의 매도세가 조금씩 약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만약에 투신권이 이제 매도가 아니라 매수세로 반전을 한다면 역시나 코스피 지수 오히려 상승할 가능성도 굉장히 농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제는 외국인의 매매 동향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관권에서 연기금과 투신권의 매매 동향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코스닥 시장, 현재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개인이 각각 88억 원, 그리고 개인이 8억 원 정도 순매수해주고 있고, 기관권에서 70억 원 정도 순매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8월 초까지 해서 코스닥의 투매는 일단락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추가적인 외국인이나 기관의 대량 매도세 출회는 조금 힘든 시점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코스닥의 마지막 투매를 야기시켰던 게 서울 반도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서울 반도체 실적 발표로 인해서 어느 정도 외국인과 기관의 엑소더스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다,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추가적인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투매는 이제는 제한적으로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히려 코스닥 투매 시장에서 동반 하락했던 실적이 좋았던 이런 종목으로 바닥권에서 접근하는 전략 굉장히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선물 시장은 현재 외국인이 소폭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외국인이 700계약 정도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과 개인이 각각 400계약 그리고 300계약 정도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외국인이 코스피 지수가 굉장히 2100선까지 근접을 했을 때 선물 시장에서 대량의 매수를 보였기 때문에 이제는 모멘텀이 조금씩 희석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외국인의 대량 선물 순매수를 기대하기는 조금 힘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시장 살펴봤고 이제 이어서 외환시장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선물의 이주원 연구원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외환시장 분위기가 70전 하락하면서 출발했는데요. 현재 동향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달러원 환율이 어제 종가 대비 70전 하락한 1,033원에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조금 더 낙폭을 키워서 1,032원 초중반대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은 1,030원 초중반대에서 거래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역의 매수와 수출업체의 공방이 지속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인데요.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 즉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지난밤에 여기 환율은 약보합세를 보였습니다. 달러원 1개월물이 1,035원에 최종 호가됐습니다. 최근 1개월물 스왑포인트 플러스 2원을 고려하면 전일 현물한 종가였던 1,033원 70전보다는 약 70전 정도 하락한 셈입니다. 오늘 서울 환시에서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따른 그런 하방의 지지력 탄탄하지만 1,030원 중반대에서 대기하고 있는 내고 물량도 두텁기 때문에 공방이 좀 치열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따라서 장중 발표되는 호주의 고용지표 결과에 따라서 환율은 방향성을 찾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고용지표 결과가 양호하게 나와서 호주 달러가 강세를 보인다면 서울 환시에서 달러원 환율에는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별다른 이벤트가 없는 상황에서 지난주 화요일과 마찬가지로 지표 결과에 따라서 예상보다 큰 움직임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호주의 고용지표 결과에 주목을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환율의 예상 범위는 1,030원에서 1,036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선물의 이주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세 종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호텔신라입니다. 내국인들의 면세 한도를 상향한다는 소식에 또다시 최고가를 경신했다는 소식이고요. NHN엔터테인먼트는 2분기 적자 전환했다는 소식에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컴투스 정말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의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소식인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먼저 호텔신라부터 보시겠습니다. 호텔신라 오늘 1.5% 강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정부의 면세한도 증액 결정에 의해서 또 호재로서 또 주가가 어디까지 갔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계속적인 호재라든지 그런 부분 계속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가 내년도에 면세한도를 50%로 상향을 했고요. 면세 범위 초과 물품을 자진 신고하면 적용 산출세의 30%를 또 공제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전망치를 계속적으로 상향 조정을 하죠. 우선은 그 종목들을 볼 때는 되는 종목들은 계속적인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뭘 해도 된다. 왜냐하면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면세 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한국에 내방했던 그런 부분에서 가장 큰 수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그림에서 정부의 정책 또한 뒷받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막 규제 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안 좋은데 계속적으로 규제를 하니까 정부 규제가 또 주가를 더 떨어뜨리는 반면에 호텔신라 같은 경우는 이와는 반대로 계속적인 호재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호텔신라가 어디까지 갈 것인지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 호텔신라 갖고 있더라도 계속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매도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것들은 제가 확인을 하면서 가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NHN엔터테인먼트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오늘 약보합권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 부진 여파로 계속적인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분기에 영업손실이 73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해서 적자 전환을 지금 공시를 한 상황이고요. 이런 부분은 웹보드 게임 규제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지금 수익성이 악화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NH엔터테인먼트는 크게 두 가지 양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재인 부분과 호재인 부분이 극명하게 나뉘어지고 있는데요. 악재인 부분은 계속적으로 컴투스 같은 모바일 게임은 우상향으로 가고 있지만 웹보드 그러니까 PC라든지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한 게임은 계속적으로 사양 산업을 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NHN엔터테인먼트의 실적 계속 억누르고 적자 전환으로 계속 가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반대로 호재인 부분은 지속적으로 모바일 게임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NH엔터테인먼트가 모바일 게임이 얼마 없는지 알지만 상당히 많이 지금 나오고 있고 올 하반기에도 굉장히 출시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뭐 일본 쪽이라든지 해외 쪽에서도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계열사 간의 시너지 효과로 NH엔터테인먼트의 게임들은 계속적으로 시장에서도 좋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 두 번째는 NHN 같은 경우는 큰 틀에서는 모바일 코인을 계속적으로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습니다. 뭐냐면 현금은 결제가 아니라 모바일 내에서의 하나의 코인으로서의 될 수 있으면 게임에서도 아이템이나 그런 것들을 가상화폐로서 이제 하는 것인데요. 그런 것들이 NHN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라인이라든지 아니면 네이버 같은 계열사들과의 그런 시너지 효과 때문에 그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재가 얼마나 눌러주고 있고 이 호재가 얼마나 강하게 그것을 뚫어주냐 그런 것들은 앞으로는 올 1, 2개월 이내에는 호재 부분이 더 이런 것들을 역전을 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저가에 매수하기는 적절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컴투스입니다. 아까 NHN 엔터테인먼트는 웹보드 게임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좀 신저가를 하고 있지만 모바일 게임
위주인 컴투스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신고권을 경신할 뿐더러 그 기울기가 정말 사상 초유의 그런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죠. 오늘도 3% 상승의 세를 움직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닝 서프라이즈로 인해서 3분기에 더 크게 실적 부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2분기 실적 서프라이즈 나온 다음에 어제 같은 경우는 좀 밀렸던 부분도 볼 수 있지만 여지없이 상한가까지 끌어올렸던 부분은 3분기, 4분기는 더 좋다라고 시장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가장 큰 부분은 서머주어 같은 경우는 좀 견조한 실적 추이를 갖고 가고 있고요. 낚시의 신 같은 경우도 지금 글로벌 게임으로서 계속적으로 지금 성장성을 유지를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가 2분기에 40%나 지금 했었습니다. 어느 섹터를 보더라도 영업이익률이 40%인 것들은 게임 업종이 월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게임주들이 어디까지 갈 것인지는 앞으로도 예상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마진율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컴투스를 지금 접근하시는 분들 상당히 접근하기 힘드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컴투스 지속적으로 음봉이 나올 때까지 한 번쯤 홀딩을 하면서 이것이 언제까지 갈지 가는 종목들이 더 가는 장이기 때문에 쉽게 물량을 놓치기보다도 한 번쯤은 음봉이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한화입니다. 2분기 실적 우려감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두 번째로는 쿠쿠전자입니다. 어제 신규 상장 후에 2거래일째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로는 썬데이토즈인데요. 어쩐 일인지 실적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먼저 하나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가 오늘장 2.4% 정도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예상과는 반대로 2분기 실적 우려감이 대두되면서 오늘장 장 초반부터 조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지주 기업인데 역시나 적자 영업이익 적자로 전환할 그 가장 큰 계기가 된 게 역시나 하나 건설의 적자 부분 그리고 또 하나가 하나 생명에 대한 구조조정 비용에 대해서 역시나 2분기에 2, 4분기에 대규모 비용 처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가 현재 2분기 적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가도 오늘장 빠지고 있는데 이는 일시적 단기 효과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반기 그리고 연말 사업보고서가 나오는 시즌에는 감사 보고서 이제 감사 시즌이기 때문에 역시나 2분기나 4, 4분기에 역시나 대규모 비용 처리를 하는 기업이 대다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나도 그러한 측면에서 역시나 2분기에 털어낼 것을 다 털어내는 그런 과도기에 있는 기업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생명이나 하나건설 역시나 하반기로 갈수록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가 오늘 빠지는 것은 당연하지만 추가적인 급락은 조금 제한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배당 확대 정책에 의해서 이러한 지주사들이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 성향으로 본다면 하나 역시나 상승 추세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공산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쿠쿠전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전일장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여의도에서 굉장히 파란이 일었습니다. 쿠쿠를 팔면 한화를 살 수 있다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하나는 전 국민이 아는 굴지의 대기업입니다. 그런데 한화의 지금 방금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한화의 시가총액이 2조 원대인데 현재 쿠쿠전자가 한화의 시가총액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말 밥솥의 열기가 뜨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공모가 대비 거의 100%가 넘는 가격에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중국에 대한 프리미엄이 가미되면서 밸류에이션 멀티플 자체를 지금 높게 받고 있는 것이 쿠쿠전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쿠쿠전자가 상장하기 전에 그 이전에 리홈쿠첸이나 PM풍년이라는 이미 기존에 상장됐던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완연하게 하락 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게 기존에 상장됐던 밥솥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쿠쿠전자는 전일장 신규 상장 효과로 인해서 오늘장까지 조금 7%대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국 모멘텀이 가미됐다고 하더라도 이미 PER 30배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 게 쿠쿠전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항상 중국 프리미엄이 가미가 되면은 PER 밸류에이션을 굉장히 높게 쳐줍니다. 그렇지만 높게 쳐준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높을 때가 35배 정도였고 평균
평균적으로 25배에서 30배 수준이 중국 프리미엄이 가미된 기업의 밸류에이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쿠쿠전자는 이미 30대에 육박한 그런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은 조금 제한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보유하신 분들만 현재 시점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보이거나 현재 시점에서 조금씩 매도하는 전략이 필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신규 접근은 되도록 자제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마지막 썬데이 토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썬데이 토즈와 컴투스의 주가를 비교해 보시면 왜 이렇게 반대로 가느냐 조금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컴투스 같은 경우는 2분기 때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이 나왔습니다. 제가 수개월 전에 이 방송을 통해서 컴투스가 2분기 때 굉장히 큰 폭의 실적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한번 예고를 해드렸는데 컴투스의 주가는 2분기 실적이 발표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한 번 더 AS를 해드렸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2분기 때 영업이익 170억 원 굉장히 큰 폭으로 상회한 시장의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3분기 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실적 영업이익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서머너즈워 글로벌적으로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서머너즈워 일별 매출이 온기로 반영되는 3분기 때는 정말 큰 폭의 실적 성장세가 예고된 게 컴투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컴투스의 주가는 2분기 실적이 발표됐지만 차익 매물보다는 신규 매수하는 사람 금액이 더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면에 썬데이 토즈는 1분기 때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던 그런 모바일 게임주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는데 썬데이 토즈 같은 경우는 1분기 때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애니팡2 효과가 반영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애니팡2의 효과가 2분기까지 반영되면서 2분기 실적도 굉장히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모바일 게임의 상생상 역시나 1년, 2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흥행을 거두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관점 하에서는 이제는 애니팡2로 인한 매출 효과, 실적 효과가 점차 줄어드는 시기가 맞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면서 썬데이 토즈는 3분기 실적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2분기 실적이 발표될 오늘 굉장히 큰 폭의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컴투스 자체가 오늘도 상한가 그리고 내일까지 큰 폭으로 상승해 준다면 테마성을 띠고 단체로 모바일 게임주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역시나 컴투스 한 개의 종목에 의한 효과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만약에 모바일 게임주 현재 시점에서 정말 사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컴투스만 사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타 모바일 게임주는 컴투스 주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런 효과만 있을 뿐 컴투스가 하락한다면 오히려 더 큰 폭의 급락을 보일 수 있는 게 다른 모바일 게임주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컴투스를 인수한 게임빌은 왜 같이 상승하는 걸까요? 역시나 게임빌이 이제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지분법 이익도 있고 컴투스와의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면서 게임빌의 주가도 컴투스를 따라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었는데 특히나 게임빌 같은 경우는 예전에 피처폰 시절부터 굴지의 모바일 게임사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게임빌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이전 시절부터 컴투스와 게임빌 이렇게 모바일 게임의 양대 산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컴투스가 상반기에 낚시의 신, 서머너즈월 이런 히트작을 내놓으면서 실적이 개선됐는데 역시나 지금 게임빌도 하반기에 예고된 모바일 게임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나 기대작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게임빌도 그 모멘텀과 컴투스 주가 상승 이 두 가지 모멘텀으로 같이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이 좋지 않아도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같이 상승하는 거였군요. 알겠습니다. 세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CJCGV인데요. 실적 부진 우려에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영화 명량의 효과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대성창투 역시 명량이 700만 관객 돌파에 급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는 실적 개선 지연 우려에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예, 먼저 CJCGV부터 보시겠습니다. 우선은 그 한국 영화 흥행을 지금 계속적으로 좀 연달아 나오고 있죠. 특히나 그런 대작들이 나오면서 CJCGV 같은 경우는 3분기 때 실적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시장에서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선은 명랑과 해적, 해무 등 한국
영하 3인방의 흥행 기대감이 지금 유효하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명량은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뭐 700만, 1000만 계속적으로 지금 예측치가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CJ CGV 이런 부분에 대한 순풍작용은 가능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금 CJ CGV 같은 경우는 지금 박스권 내에서 계속적으로 있었던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CJ-CGV가 3D라든지 아니면 영화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25,000원대에서 6만원대까지 가파르게 올라왔지만 지금 여기 49,000원대에서 이 박스권 돌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3분기 때 실적이 좋아진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가파르게 올라가기는 힘든 그런 제한적인 상승이기 때문에요. 저 5만원대지만 박스권 상단인 한 6만원대까지 그런 트레이딩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대성창투입니다. 대성창투 오늘 13%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명량에 대한 그런 투자가 있었죠. 명량 제작에 대해서 15억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명량이 지금 역대 최단 기간으로 700만 원 돌파를 했었죠. 이런 부분 때문에 대성창투 상당히 시장에서도 좋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그 대성창투 같은 경우 이전에도 뭐 설국열차라든지 도둑들 이래 기록을 앞서서 지금 명량으로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대성창투 아무래도 명량의 인기는 당분간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재밌다 재미없다 그런 것들 떠나서 대한민국 상황이라면 한 번쯤은 본다라는 인식이 좀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대성창투의 이런 부분 상당히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 단기 과열 지정으로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미 이런 부분 다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한 번쯤은 그냥 명량과 한 번쯤은 비교하면서 보시는 종목이지 직접 접근해 보기 좀 힘든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릴 종목은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입니다. 오늘 그 영업 실적이 부진하게 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5% 하락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사파이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우선은 2분기 실적을 지금 나왔을 때는 지금 예측치보다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은 나왔었고요. 어닝 쇼크가 지금 나온 상황이고요. 3분기 때는 흑자 전환을 좀 예상을 했었거든요. 시장에서는. 근데 그런 부분도 지금 좀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TV 쪽 LED 판가가 좀 상당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웨이퍼 가격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디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파이어 테크놀로지에 대한 영업이익 부분은 웨이퍼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런 부분이 당분간 내에서 급등을 하기는 힘든 양상이기 때문에 우선은 당분간 내에서는 32,400원대에서 등락폭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크게 움직이기는 힘든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세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넥센타이어입니다. 넥센타이어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중국과 유럽 시장에서 호조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종목 살펴봐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한샘입니다. 가구로 알려진 종목이죠. 외국인들의 러브콜에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세 번째로는 심택인데요. 2분기 흑자 전환 소식에 나흘째 강세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먼저 넥센타이어 먼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넥센타이어가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부각을, 두각을 나타내는 그런 종목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넥센타이어가 오늘장 현재 1%대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가 대비 조금 음봉으로 조금 밀린 1%대의 강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중국과 유럽에서 판매 호조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장 좀 1%대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타이어 업종 사실상 워낙 강세에는 조금 수혜주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2분기 때 영업이익이 오히려 전년 동기 대비해서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만약에 환율 자체가 상승세로 완연하게 돌아선다면 넥센타이어 실적 또한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상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넥센타이어가 상승을 한다면 오히려 완성차나 자동차 부품주가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넥센타이어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원재료 천연 고무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 들어서
따라서 뭐 천연 고무 가격을 제가 하지 못했지만 뭐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천연 고무의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런 원재료, 고무 원재료를 쓰는 뭐 동일 고무 벨트나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었는데, 만약에 이런 천연 고무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하고 원달러 환율 자체가 강세로 간다면 넥센타이어 하반기에는 정말 기대할 만한 그런 종목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한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한샘이 다시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한샘 같은 경우는 뭐 건축 리모델링 수혜주다 이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단기적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인 게 아니라 정말 장기적으로 1, 2년간에 조금씩 정말 거북이처럼 달려오면서 정말 3, 4배, 4배에 가까운 주가 상승을 이룬 게 한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작년 중반기만 하더라도 25,000원, 26,000원대였던 주가가 한샘 현재는 10만 원을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낸 종목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번 끝까지 가보자,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상승 추세가 꺾인 다음에 팔더라도 내가 예상한 가격보다 웬만하면 높은 가격에 팔 수 있다, 제가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한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제 한 11만원, 12만원 정도가 된다면 웬만하면 파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1만원, 12만원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은 심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2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따라서 3일 3거래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은 역시나 선침해했던 그런 물량들이 실적 발표로 인해서 차익 매물에 시달리면서 현재는 음봉을 그리면서 0.4%대 이제 강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심택 같은 경우는 작년에 대규모 적자를 보였습니다. 작년에 300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 적자를 보였고, 순이익 기준으로도 276억 원 정도 순이익 적자를 봤습니다. 그런데 1분기에 적자를 기록했지만 2분기 때 영업이익 흑자를 기록했고, 뭐 순이익 자체는 적자를 기록을 했지만 영업이익 흑자 자체가 부각받으면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만약에 하반기에 때 지금 하반기에 뭐 증권사에서 예상한 대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 자체가 지속적으로 흑자로 나온다면 9,000원, 만원대까지 상승할 수 있는 게 심택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역시나 3분기, 4분기 하반기 실적을 한번 파고들어서 정말 증권사 레포트대로 흑자가 나온다면 현재 시점에서 사도 무리가 되지 않는 종목이 심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정동욱 멘토, 동양증권 W 프레스티지 센터의 정윤성 PB님과 함께 오늘장 특징주 분석해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윤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전략 함께 만나보시죠. 최희승 차장님입니다. 실적 우량 기업의 트레이딩 지속 구간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입니다. 정책 모멘텀과 금리 인하 기대감이 부각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입니다. 증권과 은행, 건설업종을 매수 기회로 활용해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현겸 주식팀장님입니다. 대외 악재 부각과 양호한 수급 여건 지속이 대립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안상현 대리님입니다. S&P 500과 ETF 자금 유출 및 악재 요건이 남아있어서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고 관망하자라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오늘은 동부증권 용산지점의 김현겸 주식팀장님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 전략 좀 세워주실까요? 예, 현재까지는 시장이 좀 관망 상태가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외국인이 700계약 정도의 매도가 나오고 있지만 지금 수급적으로 현물에서는 특별한 움직임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프로그램 매도가 389억, 기관 매도 물량이 거의 좀 프로그램 물량이 아닌가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수급적인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같은 경우 수급은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 반등이 좀 나오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오늘은 좀 관망 장세가 좀 지속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외적인 그런 뭐 우크라이나 사태가 점점 좀 더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반면에 미국은 대내적인 그런 무역 6월달 무역
적자 폭이 줄어들었다. 그러면서 2분기 GDP 속보치 저번에 4.0%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그런 수치가 나왔는데요. 그것 이상의 실적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으로 장중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빠졌던 그런 것들을 다 만회하면서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아직 우리 시장까지는 그런 대외적인 악재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점은 수급을 항상 체크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큰 틀에서는 이렇게 코스닥이 반등이 나올 때 코스닥 비중을 좀 줄이셔서 코스피 대형주 조정을 받고 있는 최근에 양호한 이런 주식들의 좀 비중을 좀 확대하는 그런 시기로 삼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상승장일 때 코스닥 비중을 축소하라는 전략을 세워주셨네요. 지금까지 동부증권 용산지점의 김현겸 주식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후장 역전을 노리는 시간 역전의 명수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장 출발한 지가 이제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요. 코스피는 약보합을 지금 보이고 있고 코스닥은 좀 강한 모습, 강보합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 이제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디에스, 우리 산업,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 전기차 관련주들이 좀 강하게 올라오고 있죠. 그죠?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 시장에서 좀 많이 빠졌다 싶으면 어김없이 다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병군 멘토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던 종목들은 결과적으로는 시장 대비, 즉, 시장이 조금 흔들렸다가 가더라도 결국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종목군들이니까요. 계속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라는 얘기 좀 드리겠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또 다시 반등을 주는 섹터들이 보면 대다수 실적 관련주들입니다. 이제는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 시장에서 어떤 조정은 줄 수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그리고 비정상적인 구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시장을 길게 내려터려 놓고 보면, 즉, 우리가 일봉으로 보면 굉장히, 왜 여기서 떨어졌지? 왜 여기서 올라갔지? 라는 부분이 나올 수 있지만, 자, 길게 내려터려 놓고 보면 올라가는 쪽은 분명히 이유를 가지고, 특히 실적과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이유를 가지고 긴 장기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산업동향상, 자, 이제 세태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게 과연 성장성이 의심받기 시작하는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늘어뜨려 놓고 보면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구간에 있어도 결과적으로 길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긴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 즉 멀리 봐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것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간다 훅 간다에 대한 얘기입니다. 목요일이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최근에 가장 관심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얘기도 많고 탈도 많았던 종목들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조심스럽지만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은 한번 얘기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이게 스마트폰입니다. 그죠? 스마트폰의 이제 외형적인 부분입니다. 이 외형적인 부분이 있는데, 이 외형적인 부분이 과연 얼마만큼 여기서 진화를 할 수 있을까요? 자, 이게 AMOLED, 그리고 여러 가지 외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디스플레이 쪽 관련, 그 다음에,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접는 디스플레이. 이게 한계치입니다. 결과적으로 뭐냐 하면, 이 한계치가, 어느 정도 나왔다는 거죠. 스마트폰의 외형적 성장의 단계에서는. 그래서 이 AMOLED는 꼭 가야 하지만 과연 갔을 때 이 효용 가치성이 과연 의미가 있느냐에 대한 문제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사러 갑니다. 스마트폰 매장이에요. 사러 가게 되면, 자, 이제 스마트폰을 쭉 놓고 보게 됩니다. 이건 IPS 패널입니다. 이건 AMOLED 패널입니다.
자, 이런 걸 자세히 설명해 주는 직원도 잘 없지만, 결과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패널, 즉, 이런 식으로 화면들을 다 보여주죠. 근데, 가격으로 딱 보니까 AMOLED가 월등히 비싸요. 그죠? 근데, 화면을 보니까 별로 그렇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과연 뭘 선택할 거냐에 대한 얘기죠. 그게 과연 효용 가치성이 있을까에 대한 얘기죠. 그러면서 선택은 조금 더 저렴하고 실용적인 폰으로 선택하는. 그러니까 조금 이제는 실용적인 부분에서 많이들 찾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화면을 찾고 있고, 그리고 손으로 전화를 많이 쓰시는 분들, 스마트폰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손으로 조작하기 쉬운 작은 스마트폰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뭔가 동영상을 많이 보거나 인터넷 검색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대형 화면을 찾죠. 그죠? 그 차이지. 여기서 야 이게 IPS 패널이야. 와 여기에 내가 돈을 더 투자해야 되겠다. 야 이게 AMOLED야. 여기에 돈을 더 투자해야 되겠다.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대기업에서도 이 시장으로 가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을 망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동향상 그런 부분들 때문에 수주가 나와도 결국은 올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얘기를 좀 짚어드리자면요. 자, 우리가 앞으로 그러면 가야 될 시장이 그러면 스마트폰 진화 끝났으면 스마트폰은 이제 끝났네? 아니죠. 제가 전반기에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잖아요. 뭡니까? 사물 인터넷 시장이죠. 결국은 소프트웨어 시장입니다. 하드웨어적 진화가 어느 정도 끝났다면 소프트웨어적 진화가 남아있어요. 그게 웨어러블 디바이스인 겁니다. 자, 외형적 부분에서 분명히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웨어러블 디바이스 쪽. 그 다음에 바로 소프트웨어적 부분들. 제가 말씀드렸다, 계속 강조드렸죠. 그죠? 페이스북이 어떻게 이 스마트폰을 제조하는 삼성전자와 비슷한 시총을 이뤄가면서 갈 수 있느냐. 근데 그 소프트웨어 시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톡이라는 부분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시장의 변화들이 사실은 카카오톡 때문에 지금 최근에 좀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움. 그죠? 그 다음에 전자결제 관련주들은 폭락이 나왔고. 자, 그만큼 시장에 파급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파급 효과가 있겠냐에 대한 부분은 뒷얘기입니다. 사실 페이스북도요, 상장될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성장, 실질적인 실익, 이런 것들이 있겠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많이 하락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음이 카카오톡을 인수했을 때 카카오톡과 서로 같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간다고 했을 때 그 기대감은 계속 존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성장성은 부각이 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성장성은 결코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점 꼭 좀 참고를 하시면서 제가 왜 여러분들께 이런 종목들 전기차 관련해서 성장성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으며, 자 이런 이제 통신 장비 관련해서도 성장성이 있다라고 자꾸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그 부분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래서 제가 AMOLED 이 스마트폰의 외형적 성장 한계를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삼성전자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자, 이 AMOLED 관련주로는 뭐가 있느냐 한번 살펴봅시다. SFA, AP 시스템, ICD, 뭐 다 급락이었습니다. 그죠? 비아트론 좀 그래도 많이 회복을 했네요. 이건 죄송합니다. OLED 관련주로 더 가깝게 보면 좋겠습니다. 덕산 하이메탈 많이 떨어졌죠. 그죠? 그런데 자, 하나만 더 짚어봅시다. 저도 분명하게 AMOLED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어떤 종목이었느냐 기억나세요 혹시? 이 프로그램에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고, 저녁 방송이죠. 대박 플러스에서도 한번 언급드렸던 종목입니다. AMOLED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을 살펴보면서 요거는 두 가지에 대한 모멘텀이 있다라면서 이 회사가 태양광 업체 소개할 때 제가 아마 탑픽주로 꼽아드렸던 회사일 겁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SFA였어요, 사실은. 이 SFA는 계속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이것만 유일하게 AMOLED 관련주 중에서는 42,000원대를 처음에 말씀드렸을 때도 42,000원대였고 지금도 많이 빠졌다가 올라와도 또 42,000원대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성장성적인 측면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빠지는 경우는 있어도 죽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그래서 누굴 믿으면 된다? 저를 믿으시면 됩니다. 뭐 이것저것 다 따질 필요 없이 저를 믿으시면 됩니다. 저를 믿고 그 성장성이라는 곳에 배팅을 하십시오. 분명하게 해답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산업 동향을 반드시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드렸던 이유였습니다. 자, 산업 동향은요, 반드시 도입기가 있습니다. 도입기가 있고, 그 다음에 성장기가 있죠. 그리고 부흥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쇠퇴기로 정체기가 있고, 그 다음 쇠퇴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보통 예각, 둔각, 예각이 나오는 겁니다. 위로 올라갈 때 예각, 정체기에서 둔각, 그 다음 쇠퇴기에서 하락이 떨어져요. 근데 보통은요, 이게 6개월 선행을 하기 때문에 정체기가 둔각이 만들어질 때는 한참 실적이 잘 나온다 그럴 텐데 라고 보면 둔각이 만들어질 때 그때가 정체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6개월 뒤에 정체기가 나오겠구나. 그 다음에 쇠퇴기가 막 시작될 때 정체기일 때 실제로 산업이 정체기일 때 주가는 떨어집니다. 그럼 6개월 뒤에 쇠퇴기가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도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중에 좀 강하게 올라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요, 늘 자꾸 흔들 거예요. 여러분들의 개인적 심리 상태를 괴롭힐 겁니다. 스트레스를 계속 테스트하고, 결과적으로 그러나 반드시 가야 할, 그리고 성장성 있는 종목은 다시 올라온다는 거 참고하시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네,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공세에 현재 하락세로 전환된 모습입니다. 2060포인트를 지켜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550포인트를 지켜내며 상승하고 있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